자, 2장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이 행정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학에서 파생이 되어 온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정책을 얘기하는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다시 파생이 되어 나온 이 분야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좀 사용 범위도 많고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정책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학과 정책학의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뭐 결과물? 행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정책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보십시오. 정책의 개념을 보시면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이야. 그러니까 일단 주체는 정부죠. 목적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 거기에 대한 계획이야. 그 일에 대한 계획. 이게 정책이라는 거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이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도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사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 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뭔가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다 그 정책 안에는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지.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적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한 가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 완벽할 수가 없어. 잘못된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가운데도 나옵니다만 오류의 가능성을 지닌 가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오류의 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 또 오류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정책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정책의 종류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무궁무진해. 무궁무진해. 아까도 내가 그 지하철 관련된 이야기 했었지만, 자, 지하철과 관련된 정책은 뭐예요? 교통정책이죠. 지금 뭐 이제 남북 간의 문제 뭐 여러 가지로 해법이 다양한데, 남북 간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야? 통일정책. 예술, 미술, 음악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책, 예술정책. 아이들이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교육정책. 보다 모든 사람들이 좀 편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형편이 모자란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정책, 복지정책. 이렇게 정책은 각각 그 앞에다가 이름만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는 거죠. 문화정책,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여러분들 청년 정책,
노인 정책, 뭐 엄마 아빠가 국적이 다른 아이들, 다른 가족을 위한 다문화 정책. 이름을 붙이는 데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다가 그 종목만 붙이면 다 정책이 되는 거야. 예전에 군대 갔더니 그 군대에서는 음식 이름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들어간 그 재료들을 전부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나는 그 왜 지금 여러분들 그 왜 포장마차 집에서 많이 먹는 쏘야 같은 것도 그 군대에서 처음 들었어. 소세지, 야채, 돼지고기 볶음. 뭐 이런 소세지하고 야채하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가지고 이름을 붙였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에 튀기면 무조건 볶음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음식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이는구나. 그런데 정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슨 정책에 해당하나? 뭐 이런 얘기 안 나와, 절대로. 자, 정책의 분류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정책의 성격과 관련해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정책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6명의 학자가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놓은 분류법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류는 맨 위에 나와 있는 분류입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로위의 분류를 가장 기본적인 분류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그 로위의 분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리플리와 프랭클린, 알몬드와 포웰, 그 다음 솔리스버리 각각의 그 분류를 이야기해요. 보면 리플리와 프랭클린, 알몬드와 파월, 그 다음에 솔리스버리의 분류는 그 정책의 이름 가운데서 로위의 정책 분류하고 똑같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 로위의 정책 분류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특이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 각각의 나머지 내용들은. 그래서 리플리와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정책이 2개로 나눠져 있죠. 경쟁적 규제 정책과 보호적 규제 정책. 알몬드와 파월 같은 경우에는 추출 정책과 상징 정책이 있죠. 다음 솔리스버리 같은 경우에는 자율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 그 특이한 내용들만 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로위의 분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위의 정책 분류부터 한번 볼게요. 로위의 정책 분류는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 그 다음 구성 정책.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배 정책과 배분 정책은 어떻게 달라요? 영어로 분배와 배분은 다르죠? 네, 그래서 분배 정책과 배분 정책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행정학을 약간 조금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요. 물론 언어상으로 의미는 다르지만 행정학에서는 분배 정책과 배분 정책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분배 정책으로 나왔든 배분 정책으로 나왔든 그냥 그놈이 그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 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알고서 떨어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르지 않아요. 자, 이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부가 뭔가를 주는 정책이야. 이게 이제 분배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나 어떤 권한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이 같은 정책을 우리가 분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하철 노선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KTX보다 더 빠른 뭐 철도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어디에 공항을 더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지금 SRT 같은 경우에는 수서역에서 출발하죠?
수서역에서 출발하고 KTX보다 뭐 한 10% 정도 요금이 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KTX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철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양대 서비스를 만든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해 봤을 때는 KTX가 비싸다고, KTX보다 SRT가 10% 정도 싸다고, 서울역에서 수서역을 가가지고 SRT를 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에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배 정책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같은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또 이 정책 시행 때문에 특별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익이나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와 비수혜자 이런 구분이 아예 없죠. 혜택을 다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자, 지금 여기는 그 4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 현상이 우려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이제 로그롤링하고 포크배럴 현상이 우려가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로그롤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옛날에 이제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하면 이 나무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리통만한 그런 가는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몸뚱아리를 한 13사람, 10사람 묶어놓은 것 같은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잖아요. 그런 나무를 이제 산에서 베었어. 그럼 그 나무를 밑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이걸 움직이기 위한 다른 어떤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굴려야 돼. 근데 사람 하나가 나무 하나를 굴릴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벤 나무든 남이 벤 나무든 이건 가리지 않고 같이 밀어야 되죠? 쉽게 말해서 품앗이나 두레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로그롤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서비스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법을 제정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만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상대 당의 지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야, 우리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너네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너네가 지지해주면 우리가 너네 정책 지지해줄게. 서로 정치인들끼리 협상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야. 뭐 국가의 이익이나 뭐 국민들의 편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당대 당 간의 당략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책을 쉽게 말해서 끼워 팔기 형식으로 밀어주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로그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로그롤링. 자, 다음에 포크배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크가 뭐야? 포크라고 하면은 이거 생각하기 쉬운데 삼지창 포크는 이 포크인가요? F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포크는 이 포크예요. 포크 이게 뭐예요? 포크. 돼지야, 돼지. 돼지를 포크라고 얘기하죠? 피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음에 배럴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배럴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세요? 석유 셀 때 많이 세지.
1배럴당 몇 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얼마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때 배럴을 얘기하잖아요. 이 배럴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드럼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석유를 담는 드럼통이야. 돼지를 위한 드럼통이지. 그래서 그 돼지를 위한 그 드럼통에다가 뭐 하느냐면 그 돼지 죽 같은 걸 끓일 때 이 배럴을 쓰죠. 포크 배럴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꿀꿀이 죽을 끓이는 여물통을 우리가 포크 배럴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여물을 막 끓여. 돼지 죽을 끓여. 그러면 누가 모일까요? 돼지가 모이겠지. 자기네들한테 좋은 냄새가 나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좋은 냄새가 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우르르 몰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을 낼 때 우리가 그걸 포크배럴 현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심성 정책, 우리가 흔히 이제 왜 뉴스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 정책, 이런 것들은 포크배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이제 선거철에 이러한 것들은 많이 나오죠? 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왜 학생회장 선거 같은 거 나오면은 왜 맨날 단골로 나오는 공약 같은 거 있잖아. 옆에 있는 남자 학교하고 구름다리를 놓겠습니다. 이러면 다 뽑혀, 막.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학생회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옆에 학교하고 구름다리를 놓니?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데 옆에 학교하고 구름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애들이 와! 그러고서는 다 뽑아줘. 남학생들도 마찬가지. 옆에 여학교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미팅 주선했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죽으려고? 그런데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그러고서는 뽑힌단 말이야. 실현 가능성에 전혀 구애됨 없이 그렇게 그냥 좀 선심성으로 좀 솔깃한 그러한 얘기들을 펼칠 수가 있단 말이지. 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우려가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모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수혜자 비수혜자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재분배 정책입니다. 자, 재분배 정책이라는 건 뭐야? 분배를 일단 했는데 다시 분배를 하는 거죠. 다시 분배를 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군대 갔을 때 군대 딱 갔더니 군대 한쪽 벽에 이렇게 써져 있어. 여단 내에서 여단 체육대회를 해요. 여단 내에 대대가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대대가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단 체육대회 16연패 달성이라고 딱 써져 있더라고. 16년 동안 여단 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대대가 다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17연패를 해야 된다고.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근무만 딱 하고 오후에는 전투체육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축구나 배구나 운동 경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는 걸로 축구나 배구를 하면 재밌지만 전투체육 시간은 근무 시간을 빼는 거기 때문에 열애가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야, 그런데 본부 중대에 목포대학교에서 배구를 하다 온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야, 걔는 배구 경기 하면은 딱 나서가지고 배구를 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개 스파이크를 맞고 뒤로 나가 떨어져. 세상에, 야, 어떻게 아마추어 경기에서 백어택을 할 수 있냐, 진짜. 와. 리시브 해가지고 토스를 딱 올렸는데 토스를 어떻게 올리든지 간에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뒤에서 날라와가지고 때리는데 맞는 애들은 전부 다 대포 맞고 그냥 뻗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단체육대회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제 대대 내에서도 이제 중대 간에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대 내에서 체육대회를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휴가증을 12장을 걸고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휴가증 12개 가운데 무려 9개를 본부 중대가 싹 쓸어간 거야. 그럼 나머지 3개를 가지고 1, 2, 3중대가 나누어 가진 거지. 4개 대대 중에서.
얼마나 불쌍해. 잡아놨는데 본부중대 애들만 부러워하는 거지. 아우, 쟤네들은 9명이나 휴가를 가겠구나. 그랬더니 대대장이 그 본부중대 9장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5장을 본부중대에 주고 나머지 4개를 1, 2, 3중대에다가 나눠준 거야. 다시 분배를 한 거죠. 실력에 따라 가지고 가져갔지만 이제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얘네 거 뺏어가지고 거기다 나눠준 거지. 재분배 정책은 그런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본부중대 애들이 불만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지. 자기가 능력껏 가지고 갔는데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항의해도 군대는 계급 깡패라 어쩔 수 없어. 그냥 대대생이 가져갔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막 이러는 거지. 너네 우리 때문에 가져가는 건지 알아. 막 그러면서 야, 그 무슨 니네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장 상황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는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서 분배에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분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막 누구는 3채 가지고 4채 가지고 막 그러는데 집 한 채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한다든지, 기초수급 대상자를 위해 가지고 뭔가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재분배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때? 수혜자가 있고, 수혜자는 특정돼 있어. 그리고 그 수혜자에게 주는 혜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많이 번 애들이 조금 돈 더 내가지고 많이 번 애들의 돈 가져다가 이제 부족한 애들한테 채워주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그 본부중대 애들처럼 막 이러는 애들도 있고, 이 수혜를 받는 사람과 희생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다툼이 크다는 거지. 자, 다음에 이제 규제정책이에요. 규제정책도 마찬가지로 규제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강자들을 제압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보 격차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너 정보 공개해 라고 해가지고 공개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만드는, 이게 이제 규제정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수혜를 받는 사람과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상대적으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이제 규제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계층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규제정책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어떤 국가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구성한다든지, 조직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이런 국가의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구성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를 신설한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문제, 또 선거구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구성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위의 정책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된다.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분배정책과 그 다음에 규제정책은 로위의 내용과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규제 정책이라.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은 로이의 내용과 똑같은데 규제 정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 보호적 규제 정책과 그 다음 경쟁적 규제 정책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호적 규제 정책은 아까 우리가 로이에서 말한 규제 정책하고 똑같아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강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거야. 근데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희소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 경쟁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를 정부가 한정하는 거야. 딱 한정해놓고 그 한정된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마음껏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급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를 정부가 딱 3개 업체만 지금 정해놨잖아요. 3개 업체만 정해놓고 추가로 지금 뭐 4번째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통신사를 이제 신규로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입찰하고 누가 덤비는데 계속 유찰시키면서 그 세 사람들의 그 세 업체의 지위를 계속 보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쟁적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인 거지. 뭐 정유 업체도 그렇고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그렇고, 다음에 항공사 같은 거, 신규 항공사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지정하는 문제나, 또 방송국 허가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된다. 물론 뭐 요즘에는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져서 뭐 1인 미디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런 건 제외하고 전파수는 뭐 그래서 주파수를 할당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렇게 인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규제 정책을 보호적 규제 정책과 경쟁적 규제 정책 두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알몬드와 포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조금 많아요. 자, 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은 리플리와 프랭클린과 똑같은데, 얘네들은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상징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징 정책은 국민들을 대동단결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국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정책들을 얘기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위원회 조직 이야기하면서, 그 가상 조직 이야기하면서 올림픽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이야 올림픽이 거행이 됐던 게. 이 중에 혹시 88년생 있어요? 없죠? 네. 여러분들은 올림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도 안 날 거야. 올림픽이 처음으로 유치가 되기로 결정이 된 게 81년도예요. 81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치러진 게 88년도야. 그러니까 81년 9월 30일 날 결정이 딱 돼가지고 88년도 9월 17일 날 개막을 해가지고 10월 2일까지 올림픽이 열렸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게? 나는 그때 눈 뜨고 살고 있었거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81년 9월 말일부터니까 그냥 10월부터라고 치더라도 88년 9월까지 무려 7년의 기간이야. 7년의 기간 동안 온 국민들은 전부 다 올림픽으로 대동단결되어 있었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북한 괴뢰도당의 남침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온갖 지저분한 모습들도 없애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회 정화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깡패들 불량배들 전부 다 잡아다가 한 곳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옛날에는 왜 생선구이집 같은 데 가면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연탄불에 굽고 그랬거든. 여러분들 그 보셔서 아시지만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등어 굽는 거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생선 밖에서 구우면 다 벌금 때렸어. 그리고 왜 그 신문 가판대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대동단결됐는지 짐작이 되세요? 내가 그 짐작을, 그 상상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줄게. 올림픽이 열리는 이 기간 동안 16일인데 16일 기간 동안 국방부 시계가 섭니다. 국방부 시계가 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군인들 제대를 안 시켜. 말년 병장들의 그 히스테리를 이 쫄병들이 어떻게 받았을지. 그때는 36개월이었거든요. 군 복무 기간이. 33개월인가 36개월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왜 군대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 어른들이. 그래서 그래. 요즘에는 21개월에서 지금 점점 줄죠, 지금? 18개월로? 옛날에는 18개월이면 애가 어디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그 방위병 복무하는 애들이 18개월이었거든. 그랬는데 세상에 16일 동안이면은 2주 넘는 기간 동안 군인들 제대를 안 시킨 거야. 근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군합발 던지고 막 그랬겠지. 또 하나. 올림픽이 열렸던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지금 9월 중순에서 10월 초잖아요. 우리나라 그 계절로 치면은 늦 여름에서 초 가을 때입니다. 이때에 없었던 게 늘 있는데 요 기간에만 없었던 게, 기적처럼 없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태풍이야. 요 기간에 우리나라 태풍 많이 오잖아요. 태풍이 단 한 개도 없었어. 부산 수영만에서 요트 경기 했거든? 올림픽 할 때? 그런데 요트 경기 무리 없이 다 했단 말이야. 그건 별로 놀랍지 않아. 두 번째로, 소매치기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 왜 없었을까? 전국의 소매치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야, 우리가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올림픽 이 기간 중에 남의 물건 훔치다 걸리면 그 외국 애들한테 무슨 망신이니? 우리 16일 동안 영업을 접자. 그래서 16일 동안 진짜로 소매치기들이 영업을 안 했대. 소매치기 사건이 없었던 걸로 되게 유명해요. 야, 생각해봐. 고위 관료들부터 소매치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민적으로 대동단결되기가 쉬운 줄 알아?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대동단결되는 상황을 얼마나 보게 될지. 올림픽 때 그랬다고. 그만한 정책이 없어. 코리아가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야, 이때. 그랬는데 161개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딱 대동단결시키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어. 그런 게 이제 상징 정책의 하나인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추출 정책입니다. 자, 추출이라는 건 뭐야? extract,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 이거는 분배 정책하고 정반대야. 분배 정책은 뭐야? 국민들에게 뭔가를 주는 거지. 근데 추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는 거야. 돈을 뽑아내고 힘을 뽑아내고 이러한 정책인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조세 정책.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병역 얘기했잖아. 병역 정책. 근데 뭐 예전에 뭐 중국 같은 조용조.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건 뭐야? 노동력을 가져가는. 만리장성 싸울 때 국민들의 노동력을 가져다가 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추출 정책에 해당이 돼요. 뽑아먹는 정책인 거지. 이러한 정책들을 알몬드와 포엘이 주장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솔리스버리의 정책이 있습니다. 솔리스버리는, 자, 지금 이제 뭐
다 나오는데 이제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 이거는 로위의 이야기랑 똑같은데 이 솔리스버리는 자율 규제 정책이라는 걸 더 만들어요. 자율 규제 정책. 자, 자율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를 자율 규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거야. 전문가 집단들이 있죠. 의사나 변호사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대중 가수나 특히 뭐 스포츠 선수나 얼마 전에 그 스포츠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애 학교 데려다 주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게 매뉴얼대로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음주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음주 측정을 딱 했는데 이게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술 드시고 주무셨는데 이제 술이 좀 덜 깬 상황인 거지.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났으면 별 문제가 안 났을 텐데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졌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법적으로 걸렸으니까, 음주운전에서 걸렸으니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돼서 끝났어. 그냥 벌금 1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스포츠와 관련된, 그 선수가 이제 야구 선수였는데 그 야구와 관련된 KBO에서 별도로 징계를 내렸어. 사법적인 징계와 별개로 너는 뭐 몇 게임 출장 정지, 그 다음에 뭐 사회봉사 시간 뭐 240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징계가 내려진 거죠. 뭐 몇 게임 출장 정지야 그 선수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소용이 없게 됐지만 사법적인 징계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면서 그 어떤 그 전문 직종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지 뭐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 규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가 있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가 있죠. 각각의 그 협회가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너는 뭐 자격정지 뭐 몇 년 이런 징계들을 내리는 것을 이제 자율 규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이 성격에 따른 분류, 요거를 조금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네 개의 로위와 리플리와 프랭클린, 알몬드와 포웰 그리고 솔리스버리 이 네 사람의 이 네 개의 정책 분류는 여러분들이 정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분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가셔서 52페이지 보시면요. 정책 과정의 참여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 근데 이 정책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따가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정책 과정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고 일단 참여자부터 보죠. 자, 참여자. 뭐를 참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참여자. 뭐를 참여자라고 얘기해요? 예? 정책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자, 참여자는요. 참여. 이렇게 쓰면은 아까 얘기한 게 맞아. 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참여자에서 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아들 자자를 씁니다. 네. 이 아들 자자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자를 얘기할 때 이게 아들 자자라는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좀 쉽지 않아. 한자를 너무 몰라서. 근데 이 자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말 이외에 되게 여러 가지 말로 쓰여요. 의미로 쓰여요. 일단 첫 번째, 선생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선생. 그래서 우리 왜 공자, 맹자 그 얘기 하잖아요. 공자, 공시성의 선생이야. 공선생. 맹자, 맹선생. 이런 뜻이에요. 선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방법, 수단 이런 의미로 쓰여. 방법, 수단. 그러니까 지금 이 참여자라고 하는 거는 정책에 참여하는 개체, 수단이야. 방법이야.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어디를 통해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지.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공식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야. 좀 영향력이 좀 센 거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기에 소속되는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관료가 되든지, 그죠? 또 뭐 사법적으로 그 다음에 뭐 정책을 하든지, 뭐 중앙정부의 관료가 되든지 지방정부의 관료가 되든지 뭐 전부 다 포함한 이러한 방법이 이제 공식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자, 비공식적인 방법은 이제 이러한 곳에 소속이 되지 않고 다른 곳에 소속되면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거는 이제 정당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익 집단에 가입이 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 참여를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서는 또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언론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거 공약이나 어떤 정당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예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어떤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들이죠. 다음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단체,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이제 공식적인 참여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이 이익 집단 같은 경우에 특정 계층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막 요청하잖아.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정책이었을 경우에, 야, 너네들이 이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준 거 아니야, 책임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비공식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공식적인 집단과 조금 다른 그러한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책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정책 과정의 참여자 얘기하면서 정책 과정은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책 과정을 보시면은 지금 그 그림으로 나와요. 5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은 지금 하나로 지금 묶어놨는데, 그 두 개를 우리는 이제 합쳐서 정책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형성. 그래서 그 정책 형성부터 집행,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